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거리마다 빨간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종소리가 양심을 일깨우는 계절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다보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잠시 뒤에 기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펀드, 언제 팔아야 할지만 알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재테크 방식인데요.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이 펀드를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2월 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연말연시 모금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불우이웃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기아대책의 주종범 홍보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주종범 팀장입니다. 네, 기아대책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기아대책은 1989년도에 네. 해외를 돕는 최초의 이제 민간 NGO 단체로 이렇게 설립이 돼서요. 예. 또 국내에서 또 많은 또 해외에서 8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후원자가 있습니까? 네네. 네, 저희 정기적으로 예. 1,000원 이상씩을 하는 정기 후원자들이 약 한 40여 명 정도. 아, 많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은 아무래도 한 해 모금 운동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금을 하면 예. 또 익명의 기부자나 예. 또 기업들도 또 예. 연말에서 많이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로 정한 모금액이 있습니까? 네, 기아대책은 2013년은 약 1,400억을 좀 목표로 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얼마나 모금이 됐나요? 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한 1,100억 정도 예.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목표에 네, 한 300억 정도가 좀 모자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목표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연말에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좀 목표에는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모금이 되면은 그 모금액을 갖고 일부는 해외 지원도 하고 일부는 국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후원자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네. 집행을 합니다. 이제 해외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해외로 또 보내고요. 네. 국내에도 저희가 또 많은 또 불이웃들을 또 시설들 이렇게 네.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또 얼마든지 후원자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국내 지원을 원하시는 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집행을 할 때 한 좀 6대4 정도 해외 6대4 정도. 예. 해외 지원이 조금 70% 정도. 예. 그렇군요. 요즘 됩니다. 기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월 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이제 소액 정기 후원이 많이 늘었고요. 예. 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기부와 나눔 활동에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한 30, 40대 이상이 이제 주후원자층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젊은 층으로 보다 확대되었고, 예, 충성도 높은 후원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후원한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알고 싶어 하는 또 구체적인 요구.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참여형 기부의 형태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불경기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모금액도 영향을 받겠죠? 저희가 이제 기업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겉으로 보면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기아대책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기 후원자가 많기 때문에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또 추세입니다. 다행이군요.
기아 대책 올해 한 해 뒤돌아볼 때 어떤 일을 했나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해외 아동 결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국내 한 명 후원자와 또 해외 빈곤 지역의 아동 한 명 이제 결연하는 예. 그런 결연 사업하고 뭐 또 학교 지어주기, 우물 개발 같은 각종 구호 사업을 이제 해외 한 70여 개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겨울이 길어진 만큼 이제 난방비, 도시가스나 이제 기름에 대해서 잘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자 그래서 희망원 캠페인이라고 예. 난방비를 주는 그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태평양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도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다고요. 네네. 여차 한국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발생하고 바로 11일 날 예. 현장 타클로반에 도착해서 현재 한 20일째 정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처음에 갔었는데 예. 당시에는 뭐 시체도 굉장히 많고 도시 기반 자체가 이제 없어져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유엔이나 이제 전 세계 도움이 많이 있어서 빠르게 안정을 좀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워낙 이제 많이 이제 기반 자체가 없어져서 장기적인 이제 재건 계획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그럼 지금도 필리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네, 저희는 현재 이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제 찾아가서 아직도 사실 뭐 식량과 물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량 키트를 이제 꾸준히 배포하고 있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하고 또 의료팀도 계속 저희가 1차, 2차 파견해서 이제 또 대피소로 찾아가는 진료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기아대책 회장을 오랫동안 지내시던 그 정정섭 회장께서 별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떤 네네. 분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정섭 회장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아대책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을 때 네. 창립 멤버셨고요. 그 거의 이제 4반세기죠. 이제 24년간 거의 이제 굶주림 없는 세상을 위해서 쉼없이 네. 달려온 분이시고 누구보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또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요. 네. 또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늘 또 애정과 관심을 잊지 않고 네. 좀 넉넉하게 좀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런 또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네. 그 연세가 얼마나 되셨던가요? 올해 72살이셨습니다. 예. 네. 네. 정정하실 나이신데 좀 안타깝군요. 네. 회장님이 바뀌면서 기아대책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섬기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은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집중하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는데 그 나눔의 실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웃보다는 나 중심으로 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 뭔가 특별해서 또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국내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왜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구호를 하느냐 이런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눈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도 주변에서 가끔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예. 그래도 해외에 저희가 구호 현장에 나가 보면 예. 또 국내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해외에 비하면 정말 뭐 밥을 또 제대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저희도 6.25 전쟁 이후부터 또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 구호나 이런 인도주의 실천이 그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 이미지 제고, 뭐 국가 경쟁력으로 또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또 해외 현지에서 또 피부로 느낍니다. 이번에 이제 필리핀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도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로 난민들을 이제 태워 나오는데요. 그 난민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 정말 넘버원이다, 고맙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대한민국의
도움이 되고 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기아 대책에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디로 연락을 하면은 될까요? 네, 저희 항상 전화번호는 02-544-9544 번호로 전화 주시면 544-9544 예, 저희가 후원 안내를 여러분들의 의사에 또 맞춰서 저희가 해외와 국내에 다양하게 그 나눔을 이제 전달할 수 있습니다. 545-9544. 544-9544입니다. 544국에 9544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대책 주정범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소개해 드립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던 펀드가 만기가 됐습니다. 10만 원씩 3개 펀드로 나눠서 3년 동안 납입을 해서 투입 원금은 1,080만 원, 그리고 현재 평가액은 1,170만 원 정도입니다. 펀드마다 수익률은 제각각인데 국내 성장형 펀드 6.5%, 배당주 펀드, 브릭스 펀드 다 다릅니다. 내년에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목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른 주가가 다시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모두 환매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또 환매한다면 어떤 펀드부터 환매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금이 1,080만 원이고 평가액이 1,170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한 8% 약간 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낮은 건 아닙니까? 3년 동안 8.3% 수익률이라고 하면은요. 네.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1년 수익률은 한 2.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펀드 수익률은 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일반적인 은행 금리와는 좀 다르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네. 이유는 3년 전에 그 투입원금 1,08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30만 원씩 36개월에 걸쳐서 적금 방식으로 나눠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네.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연한산 수익률로 좀 다시 계산해보면은 5.1% 정도 수익률 연에 보이는 게 되고요. 그렇군요. 게다가 은행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되죠. 하지만 그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세전 은행금리까지 고려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한 연 6% 정도 이런 정기적금과 비슷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모두 3% 이하인 상황에서는요. 그다지 나쁜 수익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는 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야만 합리적인 판단으로 환매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주가가 이제 2,000포인트를 넘을 때마다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펀드를 환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요즘 갖고 있는 펀드를 파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최근 코스피 지수가 그 외국인 매수 영향이 가장 크죠. 2,000포인트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때다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묶여있던 펀드들을 대량 환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내년 경기가 지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파는 건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전문가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올랐을 때 적당한 시기에 이익 실현을 해야겠지만은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걸 이때가 지금 팔아야 할 시기인지 더 갖고 있어야 할 시기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1년 정도 주가 지수는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못하고 크게 내리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큰 수익을 보신 분 내지는 큰 손실을 보신 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2,000포인트를 무조건 넘었다고 해서 적리식 펀드로 그걸 유지하던 거를 무작정 환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경기가 내년에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매년 초에 발표되는 어떤 그 성장치와 그 중국 내부의 그런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 성장률을 못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중국, 그 외적인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이 그닥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문의 주신 분처럼 펀드 환매에 대한 기준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효과적인 펀드 환매 요령이 있습니까? 네, 효과적인 펀드 환매 요령은요. 다음에 한 5가지 정도를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미리미리 환매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펀드 투자를 고려할 때 그 시장의 순환 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3년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이젠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보통 펀드는 처음 설정하는 시점에 납입하는 자동이체 만기는 정할 수 있지만 운용하는 만기가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환매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뜻인데요. 펀드 환매가 가장 필요한 때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돈이 필요한 시기에 주가가 떨어져서 수익이 적게 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미리 좀 계획하시고요. 실제 필요한 시점이 납입 만기 이전이라면 미리미리 주가가 적정 수준에 있을 때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그 펀드 환매 두 번째 방법은요. 환매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펀드마다 각각 다른 환매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개는 환매 직전 3개월 내에 불입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떼는데요. 짧게는 환매 직전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환매 수수료를 떼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마다의 환매 조건에 따라서 좀 유의하신 다음에 환매를 결정해야겠습니다. 또 환매에서 돈을 돌려받는 기간도 펀드에 따라서 짧게는 3일 또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걸리는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도 고려해서 환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수익이 많이 나고 돈이 필요하다면 미리 환매 타이밍을 잡되 환매 수수료 또 기간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운용 성과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투자 금액을 일부 환매해서 다시 비율을 맞춰놓는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펀드를 투자할 때는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 비율과 대비해서 적정 투자 비율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또 주식형과 채권형, 성장주, 가치주 등으로 유형을 나눠서 적정 비율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계획한 포트폴리오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유형 자산마다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시 원래 계획한 포트폴리오 비율로 맞춰놓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국내 60%, 해외에 40% 이렇게 계획했는데 평가액이 달라져서 국내가 80%, 만약에 해외가 20%로 줄어들었다면은 국내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환매하신 다음에 해외 투자 금액을 늘려서 다시 6대4 비율로 맞추는 것이죠. 펀드끼리 비율도 맞춰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예적금 대비 안전자산 대비 펀드 투자 규모도 살펴보면서 환매 종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균형을 계속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좀 펀드 환매할 때 고려하셔야 될 상황은 성과가 나쁜 것부터 좀 환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펀드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수익이 난 펀드는 좀 더 기다려도 괜찮은데 성급하게 일찍 환매를 하시고요. 마이너스 난 펀드는 전망이 계속 안 좋을 거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전 생각 때문에 억지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손실난 펀드를 과감히 정리하고요. 현재 수익난 펀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난 펀드는 향후에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보다는 수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는 펀드는 시장이 좋아져서 회복이 되더라도 원금이 되려면 100% 수익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난 펀드는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률이 10%, 5% 이렇게 되더라도 원금보다는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해서 뭐 용기 있는 결정을 미리 내리는 것이 결국은 전체의 펀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효율적인 펀드 판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할 사항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주식의 명언이 있죠. 이 기본 원칙을 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는 시기보다는 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펀드를 환매하려고 할 때는 보통 주가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오르면은 뭐 내일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요. 또 오늘 내리면은 내일 더 떨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는 게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이런 본능에 맡기는 투자를 한다면 손실을 보기 십상이죠. 그래서 펀드를 환매할 때는 꼭지에서 팔려는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대략 어깨 정도에서 판단을 생각을 해야만 적당한 시기에 환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그 시중금리의 한 2배 정도 수익률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환매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지금 보유 중인 펀드 중에 브릭스 펀드는 뭐 마이너스인 상황이지만은요. 내년에 대학 등록금 재원으로 써야 하는 확실한 사용처가 있고 또 새 펀드 총 수익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자의 2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환매하신 다음에 CMA나 아니면 안전한 예금 통장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를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정 명예교수는 서울대 평의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에 올랐으며 2년 동안 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 교수는 과거 서울대 총장과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이자 144억 원을 환급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지만 실제 환급액은 6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대출 이자를 주먹 구구식으로 산정하더니 이번에는 부당하게 받은 이자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셈입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부당이자 수치와 관련해 37억 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36억 9천만 원을 돌려줘서 내부 통계가 가장 확실한 은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연예인 주식 부자 1위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수만 회장은 지분가치 평가액이 1,866억 8천만 원으로 연예인 주식 부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28m 깊이의 지하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주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 압류한 차량 59대를 공매 처분합니다. 이 중에는 외제차가 9대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9일까지 공매 전문 사이트인 오토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02-771국에 0945로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죠. 3574번으로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시골에 산이 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아버님이 3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땅을 어머님 명의로 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님 앞으로 임야세가 꾸준히 나와서 땅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4년 전 토지정리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땅이 아직도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90이 넘으셔서 이 땅을 제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또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명의가 계속 남을 수 있나요? 예, 일단 법률적으로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예. 법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바로 됩니다. 네. 사망한 순간부터. 예. 하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상의 명의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명의 변경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지금 상속인들의 소유로 취급이 되지만 예. 등기부 등본상 명의 자체는 아버지임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 아버님 재산을 이제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네. 그 배우자와 직계 자녀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그 상속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제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어떤 이의 신청 절차를 밟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 등기소는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이제 어머님의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해선 다른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어머님에게 전부 다 양보를 한다는 그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예.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문의 주신 분은 이제라도 자신 앞으로 땅을 돌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아버님이 근데 36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예, 꽤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977년경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민법이 그동안 계속 개정이 되면서 예. 법정 상속분도 계속 좀 변경이 됐는데요. 예. 1977년도경이라면은 그 호주 상속을 동시에 하는 장남의 경우는 보통 다른 상속분보다 5화를 가산해서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지금 이 상담자분의 어머니보다 이 상담자분께서 장남이시라면 훨씬 더 상속분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상속분에 따라서 이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 나중에 혹시 이제 어머님께서도 이제 사망을 하셔서 상속 문제가 되면 예. 어머님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직계 비속인 이 자녀들이 또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문의 주신 분은 또 그 아버지 형제들이 이의 신청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버지의 형제들이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할 절차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있다면 이 땅은 뭐 아버지 개인의 땅이 아니라 뭐 종중 땅이기 때문에 예.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다. 예. 뭐 이런 이의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것은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 법적으로 그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이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상담자분이 이러한 상속 절차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에 예. 아무런 어떤 그 걸림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0478번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미 났는데 집주인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법원 우편물을 안 받은 척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일주일이면 될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월 초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 그때까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요? 이런 질문 내용인데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건 한마디로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임대 목적물에 이사를 해서 들어가고 전입 신고를 하면 예.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 집의 임차인으로서 내가 이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그걸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전입 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그 계약서 뒷면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돼서 예.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고 예. 또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이 임차인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 상황이면 이 사람은 이사를 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법원 우편물이 도착한 것 같은데 집주인이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소송 절차는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네. 법원에서 그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인한테 우편물이 송달이 안 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담자분이 아마 지금쯤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시면 거기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임차권 등기 완료는 이미 뭐 됐다고 봐야 되네요. 오래 걸릴. 예, 보통 뭐 일주일에서 늦어도 2주일 안에는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화가 하나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 6624번.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예. 상담 좀 하고 싶어 전화 연결했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98년도하고 99년도에 예. 제 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두 차례에 걸쳐서 8,500을 빌려줬어요. 예. 그런데 그 후 한 3년 후에 이 사람이 소재지를 옮겨버리고 연락도 딱 끊어버려가지고 그 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처음에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송하면은 그 사람이 돈이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도망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소송 비용만 합의하고 돈은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이제 10년이 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가족 명단 같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정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열람도 못 받고 지금 뭐 거의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상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인적사항을 아시면 소송을 해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동사무소에 같은데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 다닌다면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그 사람이 뭐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소송을 하셨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요. 98년도에 돈을 빌려주시고 그 뒤로 지금 돈도 안 갚고 연락이 안 됐다면 이미 좀 10년이 지난 15년. 한 15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담자분께서는 10년이 되기 전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사람이 소송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셨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그 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송도 안 하시고 그 사람하고 좀 연락도 안 되신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사람의 소재지라도 파악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를 제기하셔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고 판결이라도 한번 지금이라도 네. 한번 받아두시는 것이 혹시라도 나중을 위해서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예, 그것은 이제 그 채무자나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소장 양식은 법원에 가시면 간단하게 그 양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으시고자 하는 금액과 그걸 받게 된 권리가 있다는 그 이유를 기재하시고 뭐 차용증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입금한 자료라든가 그런 걸 하나 첨부하셔서 법원에 인지대랑 송달료랑 같이 납부를 하시면 그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계속 그 상담자분한테 법원에서 송달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서류를 잘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예.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예, 좀 너무 시간이 이미 좀 오래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9283번인데요. 현재 어머님께서 의정부시에 살고 계시는데 땅은 국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장애인 등급이 있으셔서 도움을 받고 계신데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모셔야 해서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유지 무허가 건물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 국유지 무허가 건물을 명의 이전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 땅은 국유지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그런 건물도 명의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등기가 되어서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등재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무허가 건물들도 무허가 건물 대장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건물이 있고 아예 그것조차 안 돼 있는 그냥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일단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사고 팔고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의 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어머님 이름의 그 무허가 건물은 그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래서 관리관청에 좀 감독이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머님 이름으로 건물이 있어서 안 되시는 거라면 지금 명의를 이전하셔서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게 되면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제분은 본인의 명의를 좀 바꾸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명의에서 이제 이 자제분 명의로 상담자분 명의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그것을 양도할 때 어떤 요건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도 보면은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그 가격이나 그 기간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셔서 바로 하나를 또 처분을 하시던가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조금 피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국유지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유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국유지 건물을 지금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에서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